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2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인생의 때에 관한 명언 속담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세계 총 부채가 기록적 증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졌다는 건데요. 세계 총 부채 규모는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서 45조 달러 증가해서 지난 3월 말 현재 305조 달러에 달합니다. 네, 오늘 또 단신에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월가의 투자 전문가가 페드가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기대에 도전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인도 중앙은행이 유통 중인 현재 2,000루피 지폐를 유통 중단을 발표하고 2,000루피 지폐를 9월 30일까지 은행에 예금하거나 저액권으로 교환하라고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생의 때에 관한 명언과 속담들을 재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Global debt nears record highs as rate hikes trigger crisis of adaptation, top trade body says. CNBC 뉴스 보시죠. IIF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부채가 기록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총 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로 305조 달러에 이릅니다. 코로나 발생 기간 중에 45조 달러가 증가했고요. 지난 1분기 중에도 8조 3천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IMF도 수차례 과다 세계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였죠. 참고로 IIF는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약자로 1983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민간 채권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 문제에 대한 은행 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각 채권은행이 제공하는 채무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글로벌 데트 모니터를 매분기 작성, 가맹회원에 제공하게 됩니다. IIF가 포괄하는 부채의 범위는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세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요인은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죠. 코로나 구제자금 방출 등으로 재정 지출 확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늘었죠.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보장 확대도 주요 요인이 됩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 환경이 많이 악화됨에 따라서 기업 부채가 증가했고 개인 소득도 감소했기 때문에 가계부채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였죠.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부채 증가와 더불어 금리 상승으로 저소득 국가들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그동안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속한 김융긴축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국제금리가 상승하였죠. 채무국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10차례나 인상되어서 1년 사이에 0 내지 0.25%에서 5 내지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국가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예체 차입 조건이 악화되고 자국 화폐 가치마저 하락함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경색 현상, 크레디트 크런치가 발생하면 세계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예상되는 거죠. 저신용 국가들의 예측기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기업들도 신용경색 현상 발생 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예상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상장 기업의 14% 정도가 좀비 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등 여러 은행 사태, 그리고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열신 축소 조치가 예상되죠. 신흥시장국의 예체는 총 100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신흥시장국 GDP의 25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국 부채 잔액이 2019년 대비 7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터키 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는데요. 특히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해당합니다. 네, 여기서 한국의 대거래 관련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최근 14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죠. 지난 1월에 최대 적자를 보인 이후에 4월까지 조금씩 줄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최근 약간 감소세 내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4월 말 현재 4,261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와 무역의 수지 그리고 이전 수지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도 최근에 적자를 보인 경우가 생겼죠. 작년 8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에 적자를 보였죠. 3월에 소폭 흑자를 보였습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 주 요인이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데요. 올해 중에 시장 예상대로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 때는요. 1986년에서 1989년이 유사일에 처음입니다. 당시 물가도 처음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다시 적자를 보이다가 1990년대 말부터 작년 말까지 계속 흑자를 보이죠. 올해 연간 전체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아래편은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대채권, 대채무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대채권은 소위 우리나라의 외채를 말합니다. external debt.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채권 규모는 1조 257억 달러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7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단기 채권은 304억 달러 감소하고 장기 채권은 243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채무 외채는 6,645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21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단기 예채는 20억 달러 증가하고 장기 예채는 301억 달러, 장기 예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채권에서 대부채를 뺀 순 대자산은 채권은 3,612억 달러입니다. 순 대채권을 다시 또 늘려서 후손들에게 많이 남겨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최근 7년간 예채만 뽑은 예채 추이인데요. 2017년 3월에 3,750억 달러에서 2021년 12월 말에 6,6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제 순대 채권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요,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금요일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였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서 통화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지롬 파월 현 연준 의장하고 그리고 전임 벤 버냉키 의장이 대담에 참여했죠. 파월 의장이 주로 이야기하고요. 버냉키 전 의장은 대체로 입을 꾹 다물었더군요. 파월 의장은 문제은행들에 대한 연준의 조치로 나쁜 시나리오 확산을 차단하였지만은 그러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 개최될 13, 14일 개최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여부가 지금 관심의 초점인데요. CME 패드 워치상으로는 대체로 금리 인상 중단을 예상하네요. 82.6%가 금리 인상 중단을, 그리고 17.4%는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비율 있게 되는군요. 파월 의장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on balance,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고통을 연장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준의 물가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 결정, 정책 결정은 경제 지표, 경제 자료에 의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부연한 것은 통화 정책으로 과열된 고용시장을 냉각시키려 하였으나 현재 실업률이 3.4%, 1954년 이래 최저로 내려갈 만큼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현 물가 수준 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로 연준 목표 2%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올 연말에 가벼운 경제 침체, 셀러 리세션을 예상하지만 미국 경제는 1분기에 1.1% 성장하였고 2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2.9%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파월 의장 발언 초기에는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다고 본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상승하였지만은 발언 중반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신은 월가의 그 한 페드 워처가 페드가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를 인상하여 시장의 기대에 도전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ME 페드 워치는 6월 중에 82.6%가 금리 인상 중단을 예상하고 17.4%는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등 대체로 금리 인상 중단을 예상하는데요. 지금 이 페드 워처 전문가는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 투자 전문가는 이번에 만약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 연말경 재차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이 전문가의 주장 근거를 보면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여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가능하고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이며 그리고 아직도 다수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서 만약 앞으로 추가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의 고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는 평소 70년대식의 스톱 앤 고 모니터리 팔리시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즉 70년대에 금융 긴축하다가 금융 완화도 하고 다시 또 금융 긴축 이렇게 정책이 잦은 변화를 하는 것은 파월 의장이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 인도 중앙은행이 현재 유통 중인 2,000루피짜리 지폐의 유통 중단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2,000루피 지폐는 9월 30일까지 은행에 예금하거나 저액권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2,000루피 액면 지폐는 2016년부터 유통되었고요. 앞으로도 법화로는 남지만은 유통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죠. 이 유통 중단 이유는 고액권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그 국민소득 퍼캐피타는 1936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000루피는 한국 돈으로 약 32,000원에 해당하는데 인도인들이 퍼캐피타에 비추어서 워낙 고액권이라 실제 거래 교환 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은 4년 전부터 그 발행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검은 부분이 2,000루피 그 유통 비율인데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왜 2,000루피를 지금 유통 중단시키느냐가 의아하는데요. 내년이 인도의 그 총선일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사용을 방지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나 중앙은행은 왜 지금 하는지 그리고 중단 사유가 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2016년 화폐 개혁 때는 불법 자금 차단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시중 유통량의 10.8%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고 최근에 전자거래하고 이커머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고액 자금은 금 등의 투자를 예상하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니까. 그리고 은행 예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이 훨씬 증가하고
산업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참고로 달러 루피 환율을 보면요. 1달러 대 81.78 루피이네요. 1루피가 우리 돈으로 한 16원 정도 되는군요.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소매 판매가 일부 호조 보이고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의 실적 호전 등으로 주로 나스닥 위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소폭 반락하였고요. 다우는 주중 0.38% 오르고 S&P는 1.65%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주중 3.47%까지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월중 14bp 올라서 3.68%가 되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월중 11bp가 올라서 4.28%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지표로 연준의 관심사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가 목요일 날 나오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 부채 협상, 데트 실링 협상 여부가 관건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FOMC 회의록이 수요일 날 나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줌, 엔비디아, 코스트코 등이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생의 때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다시 한번 청취하시기 바랍니다.